맛있는 바나나를 못 먹을 수 있다. 보통 덜 익은 바나나를 수입해서 에틸렌가스로 후숙을 시키는데 그 에틸렌가스가 나프타에서 나오거든요.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입이 지금 꽉 막혀 있어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에 사용하는 바닐라 맛도 원재료는 나프타라고 해요. 전쟁 여파가 길어져서 혹시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 날이 오지는 않겠죠.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동전주가 위험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부실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인데요. 한국경제TV의 신윤규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소식부터요.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연 1,000만 원, 예,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사장님들이 500만 명 정도 계시는 건데 그 가운데 47.7% 정도가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 이하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12개 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남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가게 운영하고도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님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장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소득이 확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매출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 1,000만 원과 매출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매출은 사실 과거 조사 때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서 연구원도 이 통계를 낸 곳들도 지적하는 게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영업이익만 좀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르게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돈이 어디로 새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말씀은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줄어든다. 이런저런 비용이 늘어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과거 조사 때랑 비교하면 물가도 올랐을 것이고 최저임금 올랐을 것이니까 아르바이트비, 인건비 늘어났겠지만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것은 플랫폼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고 하면 보통 식당, 카페들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배달앱 같은 것을 통해서 플랫폼을 같은 것을 통해서 매출은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래도 이 내수부진이란 말 속에도 시키고는 있는데 음식을 그런데 이 플랫폼 비용들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달앱, 온라인 유통 채널 커지면서 예전에 없던 비용들이 늘어났다. 이게 지금 통계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앱 문제는 벌써 몇 년째 참 우리 자영업자분들 벌어놓은 거에 상당 부분을 그냥 배달업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가져가 버린다. 거의 자영업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구조가 바뀌었죠.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그 캠퍼스에서 짜장면 시키면은 중국집에 소속된 분들이 바로 와서 배달하고 철가방 메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플랫폼이 아니라 가게에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주는 구조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 구조가 바뀌어서 앱을 통해서 내가 못 먹던 음식들을 배달시킬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비용들이 사장들한테 많이 전가되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고요. 플랫폼이 수수료만 떼가는 게 아니라 광고비도 이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가 이 사장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수조 원씩 벌어가는 그런 배달앱 기업들이 버는 모든 돈은 결국은 자영업자들 주머니에서 나온다. 이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자영업 비율이 높아서 자영업자들의 도태는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 대비 자영업자 비중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높죠. 당연히 높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그 돈을 버시는 사장님들, 프랜차이즈 나가는 사장님한테 지금 경제 구조가 어려우니까 도태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타당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서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정부라든가 어떤 예산 통해서 정책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데이터를 봤을 때 매출을
증진시키는 정책보다는 비용을 좀 늘려주는 정책이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수수료의 구조 개선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나서서 이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네. 혹은 지금 플랫폼도 문제지만 이 사장님들이 장사하는 여러 플랫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앱뿐만 아니라 이 가게 세금 이런 것들도 다 자릿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임대료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가 임대차 정책으로라든가 뭐 네. 보완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 부분에서 뭔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정부가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이나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 기업들 예. 출연한다. 동전주가 그래서 위험하다. 동전주가 뭡니까? 동전주가 말 그대로 이 주가가 네. 이 주당 1,000원 미만의 주식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업 규모가 적거나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1,000원 미만대의 이 주당 가격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이게 저가주다 그리고 좀 웃으면서 아 이런 기업 재밌겠네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지금 시대가 이제 부실 기업 퇴출이다,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전주를 바라보는 의미도 이제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액면 분할하면 주가는 뭐 몇십 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몇백 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동전주가 왜 위험한 거예요? 동전주 일단 변동성이 큽니다.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5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주당 네, 500원짜리 네. 주식이 있는데 호가 50원만 움직이면 10%가 올랐다 내렸다가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 네. 변동성이 생긴다는 것은 주가를 움직이고 싶은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기업 상장할 때 처음 매겨지는 공모가라는 것을 보면은 1,000원 미만의 공모가는 사실 없거든요. 다 1,000원 이상의 기업들로 시작하는데 상장 뒤 주가가 동전주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 기업이 좋지 못한 일을 겪었다던가 아니면 시장의 기대를 좀 저버리는 일들이 네. 있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만큼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뜻인데 이제는 가격 자체가 이 주식시장의 퇴출 기준이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네. 단순히 동전주 이제 가치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그리고 오를 때 변동성 늘릴 수 있으니까 하고 동전주 관심을 가질 때는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런 부실 기업들 상장돼 있지만 사실은 뭐랄까 유령 같은 이런 부실 기업들 솎아내겠다 이런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뭐 기업이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계속 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건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요, 정책적으로. 특히나 이제 일부 기업들은 뭐 주식 병합이나 뭐 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꼼수 쓰면서 상장만 하면서 실제로 돈은 잘 못 버는데 이 주식시장 교란을 좀 일으키거나 아니면 무자본 M&A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려면 이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동전주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 미국 나스닥에서는요 30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달러 미만이 되면 퇴출 요건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개선 기간 부여하고 네. 하는 것인데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였고요. 이런 스탠다드에 우리나라도 맞춰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병합이나 감자 공시가 27배나 폭등했다. 예. 이게 정부가 지금 부실 기업 솎아낸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장부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세탁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500원짜리 동전 주 2개 합치면 이제 1,000원 되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주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예. 네. 그게 기업의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본금 똑같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퇴출 요건은 피할 수 있고 그런 주식 병합 소식이 나오면은 당장의 주가는 좀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될 건 이게 장부상의 숫자를 움직여야만 이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기업이 네. 좋은 기업일까? 투자할 만한 기업일까?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부실 기업을 출연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동전주는 그러니까
주당 1,000원 이하의 기업들에 네. 대해서는 상장 폐지 기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주당 1,000원을 넘게 만들도록 뭐 주식 병합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 되면 그러니까 아마 코스피 300억, 네. 코스닥 한 200억 정도 시가총액 기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못 넘으면 퇴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주가 자체 올려봐야 매수세 안 붙으면 이거는 시총 낮아지는 거니까 시총이 낮은 상태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 투자 유치나 M&A 같은 진짜 체질 개선이 아니면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돼가고 있고 과거 사례 보면 기업들이 호재 공시를 좀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네. 판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아마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주가를 올려서.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몇 개 기업이나 퇴출될 것 같아요? 신 기자 보시기에. 지금 기준이 있으니까. 코스피 전체 기업들 네. 뭐 퍼센테이지로만 본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한데 아마 두 자릿수 이상 퍼센트 기업들이 속가내져야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네. 시장에서 또 외국의 관점에서도 한국의 자본시장이 마치 1930년대 미국 이후에 증권거래법 생겼던 그 이후부터 뭔가 체질이 개선이 됐거든요. 네. 그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전에 왜 그 동물원 탈출했던 늑대 이름이 늑구잖아요. 늑구. 예. 네, 돌아와서 뭐 여기저기서 아주 뭐 슈퍼스타가 됐어요. 네. 늑구가 9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밈을 만들어냈는데 네. 이 늑구가 생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대전 지역에서 환영 인사가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뭐 대형 가전 매장 전광판 같은 데는 늑구야 돌아와서 고마워. 네. 뭐 이런 플래카드도 걸고 또 대전에 한 빵집에서 늑구 빵이 나왔답니다. 봤어요. 예, 네. 늑구 빵이 나왔는데 이게 매일 오전이면 완판될 정도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전은 원래 그 뭐 저 유명한 빵집도 있고. 예, 그 빵집은 빵 문화가 아닙니다.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게 이제 관광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어떤 이 늑구도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재밌는 게 그 네. 인기가 있으면은 상품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당연한. 늑구빵 가격이 처음에 2,500원이었대요. 네. 근데 2,800원까지 올랐답니다. 마치 이제 두쫀쿠라고 해서 두바이 쫀쿠키 네. 열풍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건데 이게 단순한 유행에서 이제 지나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실제 소비로 네. 이어지는 구조가 이 늑구빵 가격 상승 이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 제가 본 것도 제가 SNS에서 본 것도 이 늑구를 이용한 수많은 그 SNS의 그 컨텐츠들 예. 계속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요새 네. 밈이라고 하죠. 이제 네. 밈이 붙게 되는 것은 시장의 관심, 시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네. 얘기고 그러면서 스토리 자체가 좀 확장이 될 수도 있는 너 왜 거죠. 탈출했냐 그랬더니 그 늑구가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예. 롯데자이언츠가 너무 경기 많이 져서 뭐 이런 제가 밈도 봤거든요. 네. 부산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픈 얘기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재미에서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늑구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경제 전형적인 패턴, 그러니까 긍정적인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야 늑구가 있대는데 늑구빵도 나왔대. 대전 한번 가볼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역 경제 부과하는 활성화 효과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 효과 그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가 네.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과거에 그 푸바오라고 왜 저 팬더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용인 살다가 이제 중국 간 그 네. 판다죠. 예. 푸바오 사례에도 이제 판다노믹스라는 말이 실제로 붙었었습니다. 그때 푸바오가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정확한 분석 자료는 없었습니다만 그 동물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이 영업이익이 네. 전년 대비 2배 이상, 네. 200%면 네. 사실 3배거든요. 3배 가까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늘었을 정도로 경제적 특수를 노렸다는 이제 데이터가 있었고 이 푸바오도 처음에는 그냥 귀엽기만 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 붙여주고 네. 밈을 만들어주면서 이 경제 자체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냈거든요. 늑구도 지금 초기 조건은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완판이 됐고 SNS 밈으로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관광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세 가지 기초 조건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신 기자 설명 들으신 것처럼 급등 나가는 이른바 동전주 정말 투자 유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수순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냅니다. 그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절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탈세일까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유호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우리가 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법상 절세와 탈세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절세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 감면 이런 것들을 적정히 활용해서 네.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합리적이고 탈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절세라고 할 수 있고요. 탈세라고 하는 것은 세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루프홀이라고 하죠. 세법의 맹점, 세법의 네. 허점을 공격적으로 파고들어서 아주 세금 부담을 현저하게 낮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탈세라고 할 수 있는데, 세법이 모든 경제 활동, 모든 경제 거래를 다 포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그 세법상의 구멍, 루프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루프홀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하는 것이 탈세의 범위에 들어서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절세 영역에 있는 것이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학문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걸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납세 의무자의 경제 활동, 경제 거래가 오로지 조세 부담만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이상한 거래를 하고 네.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게 됐으면 이거는 공격적 조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제적 실질의 관점으로 다시 판단했을 때 내야 될 세금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탈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그냥 세금을 거두면 되지? 왜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뭐 기부금을 냈으면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아니 그냥 거두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깎아줄 거면 세율을 낮추면 되지. 왜 이런 여러 가지 절세 제도를, 감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소득세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최저생계비 보호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을 통해서 다시 자산을 형성하고 그 자산을 통해서 다시 소득을 창출해야 세원이 고갈되지 않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마저도 과세의 범위로 규정을 해놓게 된다면 그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원이 축소되고 세원이 침식되면서 세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본적으로 공제 혜택을 줘서 누구나 다 최저 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제도로서 기본 공제,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 중소기업 가업 승계 제도 중에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커리, 대형 베이커리를 통해서는 이렇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크게 깎아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뭐 주차장 뭐 이런 것까지 가업 승계가 가능하다면 주차장 같은 업종을 왜 가업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네. 지점인데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일단 딱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가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만 25세부터 만 65세까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 가능 시기다라고 가정을 하면 40년이거든요. 네. 근데 40년 중에 10년 정도 주차장업을 했는데 그게 가업이 돼가지고 3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겠다. 이거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가업이라 그러면 뭐 3대가 막 이렇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가업의 경우에는 진짜로 3대, 4대 내려가면서 네. 거기에 축적되는 노하우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년, 한 경제인이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4분의 1을 한 가지 사업을 했으면 그게 가업이라고 봐주고, 네.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에 대해서 10년 했으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원래 가업상속 공제 규정이 처음 들어왔을 때, 또는 가업 증여 규정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업종 변경이 우리나라 업종 분류표 안에서 소분류 이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이제 확대가 된 게 지지난 정부였고요. 그리고 그게 다시 대분류까지 이게 확대가 된 게 지난 정부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반도체 공장을 하다가 네. 아들한테 반도체 기술을 좀 가르쳐 주려니까 아들이 그거 싫다. 아빠 나 빵 구울래. 그러면 빵집 차려서 10년 동안 같이 하면 그리고 아들이 거기 이제 한 5년 정도 같이 물려받아서 일하고 있으면 한 300억 정도까지 가업이 되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의 저 기술과 노하우를 물려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들이 가진 빵집을 가업상속의 혜택을 주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그 뭐 10년, 20년, 30년 이런 가업의 종사 기간이라든지 업종 전환이라든지 사후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이 전부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입맛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해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최소한 가업과 가업의 종사 기간 그리고 가업에 해당되는 업종 이것만큼은 법률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세함에 있어서도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혜택을 주는 만큼도 역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들어가 보면 아주 세부적인 규정은 전부 시행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법률로서 정하는. 그리고 국회 이제 그 입법 권한을 조금 더 바로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뭐 묘수가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분들하고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장 핵심력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거래 증빙입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고 그 증빙을 잘 모아놔야 내가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세무상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될 때마다 계약에 따라서 대체로 3.3%, 왜 3.3이라고 이제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원천징수로 종결하고 그리고 난 이제 세금 신고 다 했어라고 착각하시는데 이거 5월 말까지 사업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지위에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립된 지위에서 주기적, 경상적, 반복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고 있으면 전부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간에 경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면 이거는 3.3% 원천징수로 끝나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들을 잘 갖춰놓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계과세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과세 기준율이 있거든요. 그 맞춰서 인정되는 비용 비율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이 납부했던 3.3%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굉장히 큰 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또는 자영업자라고 할지라도 개인 사업자로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아니면 법인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이든 프리랜서 사업자이든 이분들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49.5%까지 적용이 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대체로 최고 세율이 개인 소득세보다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또 그게 대체로 좀 더 낮은 매출액을 기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낮아지겠죠.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매출액 기준이 어느 정도 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대체로 실효세율 기준으로 10% 내외가 될 건데 그렇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받는 구간에 있는 사람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여러 소득공제 등 뭐 감세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아는 사람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결국 뭘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절세 관련 수많은 제도들이 좀 더 정리되고 간편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유월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번 분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식은 수익이 나면 발생하는 총수익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걸 알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바로 RIA입니다. RIA란 리쇼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의 약칭으로 우리말로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 시장으로 들어간 원화를 국내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계좌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 다음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ETF를 사서 1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22% 전액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작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대상이 되고요. 올해 5월 안에 팔아야 100% 면제가 됩니다. 둘째,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적용. 셋째, 1년간 돈을 묶어둬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돈을 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난 분들은 5월까지 신고는 필수고요. RIA를 활용하면 세금까지 줄일 기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절세 타이밍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의정활동에서 정치 철학은 물론이고 구석구석의 숨은 정책을 꼬치꼬치 캐묻는 대동네지도 어이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이지 아나운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ESG 한참 그 키워드가 부각될 때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윤보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에 조금 더 경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게 네. 맞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법사위에서 아주 맹활약하고 계시죠? 무소속 최혁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비서관 역임하시고 그 전부터 의원님 이거 정말 이 문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일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어이지 아나운서가 맞게 말했나요? 예,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 하나 정도 더 보완을 하면 원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시작을 할 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기업 모델이 주식회사잖아요. 네. 자본을 끌어모아서 그걸 증폭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회사 모델을 만들면서 자본이 투여되고 그걸 이제 산업이 아주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이 어떻게 하느냐. 노동자로 참여하는 거 외에는 또 저가로 물품들을 납품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영국이나 이쪽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 모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제 협동조합 같은 모델입니다. 네. 농민 생산자들 같은 경우가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해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낙과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주스로 만들어서 팔면 2차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네. 그 수익을 가지고 본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학교를 짓는다라든가 병원을 설립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내는 활동들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는 그 두 개의 바퀴를 통해 성장해 왔다라고 봐요. 그중에 일부는 국가의 역할로 가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회, 공동체, 커뮤니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했고 최근에는 유엔에서는 사회 연대 경제라고 부르자고 해서 이번에 국회법은 사회 연대 경제법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빈곤층이 자립하기가 더 어려워진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연대성을 발휘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본을 투여한다라든가 재능을 부여하고 또 국가도 힘을 모으고 또 서민들도 스스로 자조의 힘을 모아서 이분들 경제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던 사람들도 고용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경제의 주체로 올라오게 하려면 연대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대란 말이 들어갔고. 예, 연대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폭우에 떨어진 낙과를 모아서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판다면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초기에 창업할 때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훈련 프로그램처럼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회적이란 목적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최근에 이제 서울의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소셜 벤처들이 수백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벤처, 기업 가정 역량이 탁월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쓰겠다. 돈 벌어서 환경에 투자하겠다. 그랬더니 기존 투자자들이 정관에서 그런 내용을 빼기 전에는 투자를 안 해주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정관에서 원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돈 벌어서 빨리 엑시트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수익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경제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안 된다. 우린 정관에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 아까 말씀하신 가치에 투자하고 가치에 쓰겠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기존의 영리를 위한 투자 환경 생태계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성장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주자. 이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기벤처부가 투자 펀드를 한 1,0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줬어요. 손실도 안 발생하고 그게 6, 7천억대까지 커졌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성수동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핫한 청년들의 혁신 공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인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투자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고 가치에 대해서 ESG처럼 가치를 고려하는 기업이라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최근엔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영리 쪽의 투자 환경에 있는 분들도 국제 기준에 따라서 ESG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역량 있게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사회 벤처, 소셜 벤처 같은 친구들과 파트너십을 해서 ESG의 국제 기준도 맞춰나가면서 투자도 회수하겠다.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커지고 있죠. 대기업도 남의 일은 아니네요. 남의 일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이제 법안 발의하신 그 예. 내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대기업 기술 탈취 근절 법안을 추진하기로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 내용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냐. 근데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은 많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뺏어가는 사례들이 정말 지난 역사에서 너무 자주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하청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도 1년에 300건 이상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두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급발진 사건이 날 경우에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급발진이 기술적 결함인지 나의 실수인지를 그 사고를 당한 일반 시민이 입증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이 기술적 결함을 무슨 수로 입증을 하겠어요? 그 자동차라고 하는 정말 기술의 최정점에 가 있는 그 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소비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지거든요. 근데 이 기술 탈취 문제도 똑같습니다. 기술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기술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 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혁신 기술을 만들어낼 때는 대기업들하고도 사실 소통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이 기업이 신생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기술을 가져오게 되면 큰 이익이 된다는 것 또는 이 기업이 이 기술을 고도화했을 때 언제까지 우리 하청업체로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기술을 뺏는 동기인데 그런 이유로 이제 기술을 가져오는데 마찬가지로 소기업이 기술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줄 리가 없잖아요. 소송을 하면 대부분 다 집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소송을 이긴다라고 해도 배상액이 형편없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을 대기업이 가져가서 내가 한 3, 4천억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실제로 소송에서 진다 그래봐야 이 기업한테 줘야 되는 돈은 몇 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벌 조항을 아주 강화해야 되고 또 하나 기술을 뺏어간 사람이 내가 뺏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승소할 수 있게끔 법령 자체를 강화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뺏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이 기술과 관련된 기초연구 단계에서부터의 모든 것들이 대기업 안에서 진행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에 뺏어갔다라면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R&D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을 그렇게 해서 자기 대응 투자까지 해서 하면 뺏기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인 기술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역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보호된 환경들이 즉 공정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못지않은 강소기업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언제까지 10대 대기업이 모든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역량 있고 강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시장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법안 네. 눈에 띄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취약계층 측면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이 방향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예. 특정 대학 출신이 이제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자 반발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특정 대학이라는 건 서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네. 저는 사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가서 지역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소시민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활동하고 만날 때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저는 이분들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높은 위치에 못 갔을지 모르고 좋은 교육을 덜 받았을지 모르나 상당히 지혜롭고 또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오지랖이 넓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같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충분히 경제적 그런 역량이라든가 또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 뭐겠습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재들이 나오고 시장 경제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자가 시장에 자극을 주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모델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기득권과 특권층의 유리천장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의정활동의 중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법사위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은 9분 중에 9분이 전원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중에 8명이 서울대 법대고 대법관은 지금은 이제 한 분이 비었으니까 13명이 있는데 13명 중에 12명이 서울대인데 비법대는 한 명도 없이 서울법대만 12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원행정처장께 여쭤봤어요. 그 판사 임용을 보니까 서울법대 출신이 한 40% 내외던데 왜 저 위에 가서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은 다 서울대가 합니까? 혹시 출신 학교별로 판사들에게 능력치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법원행정처장 얘기는 모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들여다보니까 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대부분 다 또 서울 법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불공정의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고 고착화돼 있고 기득권화돼 있구나. 근데 거기서 제가 더 크게 본 문제는 최근에 로스쿨로 바뀌고 나서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생들의 경로를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강남 3구 특목고 출신이 거의 이제 3분의 2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특권 사회가 고착화돼 가겠구나. 결국 강남 3구와 또 특목고를 통해서 서울대 로스쿨을 통해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대한민국의 가장 마지막에 인권과 가치의 판단을 해야 되는 그 핵심 조직이 특정 학교로 단지 다 채워진다는 걸 떠나서 특수 계층이 다 장악하게 되는 구조가 됐을 경우에 한국 사회가 공정이란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기본 가치를 사법부가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스스로 개선될 리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을 발의하게 됐고요. 여기서 또 큰 논란이 되는 거는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도 3사람까지 할 수 있도록 저는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도 있는 거지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하는 역할이 달라요. 대법관은 1심, 2심의 상고심이니까 법률적 판단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즉 사법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로서의 타당하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 소양의 깊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굳이 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 그 어떤 자격 기준을 갖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헌법적 가치는 헌법적 해사는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조인들끼리만 헌법재판관을 100%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하고의 아무 차등이 없어지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사법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난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법조항에 한번 넣어서 발의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선진국도 특정 대학들이 이렇게 주요 요직을 독식하는 현상은 비슷한데 이렇게 뭐 거의 한 학교에 한 과가 거의 없을 대부분을 겁니다. 다 하는 나라는 뭐 굉장히 후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네, 법안 발의하신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폭력 연구 책임법. 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법안인가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일궈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독재 군사 정권과 싸우고 이러는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잖아요. 그 외에도 소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또는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부당한 처우를 상대로 싸우다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특별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국가는 힘이 아주 세죠. 정말 세요. 정말 세고 사실은 많은 증거들, 그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네. 자기가 이기려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도 재판에 가더라도 많은 비용을 투여하고 지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폭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사자인 누구, 시민과 소송 당사자인 누군가 고위직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누구도 발언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고 함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10년, 20년 갔다가 그중에 퇴직한 누군가가 사실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언제 공소시효가 다 끝났을 때 이럴 때 벌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서 국가로부터 억울한 폭력을 당하고 희생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나중에라도 국가가 책임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봤고 그로 인해서 정부도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야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 사회 운동을 할 때 일본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도 교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김병진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제1교포로 연세대학교에 유학을 왔다가 보안사에 끌려가서 폭력을 당하고 보안사 프락치를 강요당해서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됐고 추방 이후에도 보안대 요원들로 일본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가족의 신병까지도 괴롭힘을 당해왔던 선배님이 계세요. 그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제가 일본에 가서도 직접 봤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반성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 나중에 와서야 이제 국가가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네. 사실이 입증은 됐지만 배상을 위한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일생이 무너졌잖아요. 이분은 온 가족이 숨어 지내야 됐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한국에 가족을 만나러 지인을 만나러 왔다 할 때마다도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불안해했던 그 세월을 누가 보상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법안을 냈는데 마침 또 이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제주에 가셔가지고 네. 이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 법안은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에 또 당론이 되고 하니까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제가 국회 들어와서 첫 번째 법안이 이 법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추진하고 계신 법안 내용도 다 여쭤봤는데 남은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네. 추진하고 싶은 정책 하나만 꼽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철학일까 비전이자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기본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돌보는 것을 최저라는 기준으로 했어요. 최저임금, 최저 생계 보장이라고 네, 네. 하는 이제 그건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가장 최저선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국민의 행복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수준으로 국가의 관점 자체를 높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라는 것으로 바꿔보자. 미니멀한 것이 아니라 베이직한 소득, 기본소득이죠. 네. 베이직한 생활, 베이직한 복지, 인간다운 삶을 웃으면서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이 수준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걸 국가 목표로 내세웠고 그게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기본사회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곧 대통령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고요.
그 기본사회 정책을 좀 뒷바라지해서 소득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뭐 다문화 이런 모든 것에 젠더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일정한 기본권들을 보장받으면서 좀 삶에 대한 위기감으로서부터 탈피하는 것, 이런 국가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의정활동에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고요. 이걸 하려면 국가의 여러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쉼없이 도전해서 여러 법의 변화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저는 항상 정치할 때 슬로건이 이겁니다.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노후가 두렵지 않은 그런 마을, 그다음에 여성 아이가 안심하고 밤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 청년이 꿈을 꾸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목표를 국가가 이제 세워야 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에 함께 또 힘을 모아서 더 멋진 나라로 가기 위해서 서로의 에너지를 모을 것이다. 그런 비전들을 국가는 제시해야 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제도 변화를 통해서 국회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힘들고 억울하고 뒤처진 사람들의 든든한 안전막이 되어주십시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전도사이시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부가 계속 지원만 해주는 그런 사회적 경제가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앞서가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추진하고 계시는 원주의 아들 최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400조 원을 넘어 최대 50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자영업자 절반은 한 달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요. 이른바 K자형 경제성장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일 겁니다. 움직이는 예상어 경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